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PMP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국 PMI의 PMBOK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프로세스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래서 PMI의 PMBOK에는 49개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 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업무도 있고 또 원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도 있을 수가 있고 품질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등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 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 즉 프로젝트 관리 업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은 크게 착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 즉 착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 업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실행의 성격, 그다음에 감시 및 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 그리고 종류의 성격을 갖는 프로세스들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 그룹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5가지는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 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들의 종류를 그룹핑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착수 단계,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업무들의 성격에 따른 그룹핑, 즉 종류들을 5가지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관리 분야에서는 크게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나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계획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치를 할 때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 갖고 계획으로 다시 반영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또 잘 알려져 있는 대밍의 휠이라는 것처럼 계획,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 즉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보고 계획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뭔가 액션,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개념들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는 마찬가지로 플랜 투 C 또는 PDCA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플랜,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C 또는 check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갖고 다시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또는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개념하고 동일한데 단지 이 개념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는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착수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료라는 부분들의 업무들이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개념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5개 프로세스를 개략적으로 보면은 우선 착수, 이니시에이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작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임명이 되고 PM에 의해서 뭘 하게 되느냐?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획을 하게 되면은 기획에서는 당연히 프로젝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플랜, 계획서, PMBOK에서는 정확하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기획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 계획대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 실적 또는 작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계획이라는 그러한 결과물들과 그 다음에 실적, 편리상 액추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액추얼, 즉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계획대로 잘 진행돼도 컨트롤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뭐 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 방법을 바꾸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corrective action, 시정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실행에 옮기죠. 그 결과를 다시 또 반복적으로 보고선 또 다른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결과가 계획에 너무 크게 못 미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최초에 세웠던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계획된 작업 가지고 다시 실행에 옮기고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이러한 삼각 구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중간 인도물도 나오겠고 그래서 중간 인도물이나 또는 최종 인도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그 문서 정리라든지 팀 해산이라든지를 포함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파이널 리포트까지 이렇게 작성이 돼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5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그룹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즉 프로젝트를 착수에서부터 종료에 이르는 5가지 프로젝트 관리 업무들 즉 프로세스들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통합 관리에 대한 흐름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프로젝트의 5가지 프로세스 그룹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착수에서는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M이 임명이 되고 프로젝트 차터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 헌장이 개발이 돼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플래닝.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은 그 작성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이 실행은 그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프로젝트 작업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 있는 진척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 건 물론이고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에 대한 결과를 뭘로 옮기느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은 교훈관리대장이나 추후에 우리 또 다른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는 이러한 그 지적 자산 또는 각종 데이터 이런 그 프로젝트 실행 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의 결과는 중간에 프로젝트의 결과물 또는 작업 성과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즉 여기서 나온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적, 액추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작업 감시 및 통제선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변경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결과를 성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통합병정 통제에서는 만약에 이런 변경 요청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변경 요청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단순한 시정 조치일 경우에는 다시 실행으로 가서 작업 지시 관리하는 동안에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고 새로 변경된 시정 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상황이라면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업데이트 시켜서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는 이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나온 최종 승인된 인도물, 결과물, 그러니까 억셉트된 인도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하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인도물들은 단계의 종료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최종 제품이나 우리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최종 보고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프로세스 그룹 중에서 착수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착수 프로세스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착수 프로세스 그룹에는 어떠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수 프로세스 그룹에는 즉 착수를 위해서 해야 될 프로젝트 관리 작업에는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 통합관리 지식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에 해당되는 이해관계 식별이라는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들이 착수를 위해서 수행돼야 될 프로젝트 관리 업무들입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기업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뭘 합니까? 경영층으로부터 품위를 받아갖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과거에 품위서, 프로젝트 품위서 이런 결제를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품위서의 문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이 프로젝트 차터, 즉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그러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젝트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프로젝트 헌장, 차터를 개발하게 되는데 경영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있는 대표자라든지 착수자,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프로젝트의 그 상위 경영층과 같은 그러한 그 대표자들이 책임자들이 프로젝트를 그 승인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해서 PM을 임명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 차터를 원래는 이제 경영층이나 이러한 스폰서 책임자 대표자들이 작성을 해갖고 PM을 임명하면서 PM에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기 때문에 PM에게 그 작성이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PM이 작성을 해서 경영층에 가서 결제를 받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품위서 문화와 상당히 비슷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결제를 받는 식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지만은 궁극적인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의 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담아서 PM을 임명하면서 PM에게 경영층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행해라라고 그 제시하는 그리고 이제 이 헌장을 PM에게 줌으로써 PM은 그때부터 프로젝트의 인력이나 자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또 프로젝트가 조직에 등록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뭐 당연히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다?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뭐다?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중요한 요구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PM을 임명을 하게 되고, PM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야 될 주요 결과물,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 즉 프로젝트의 최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설명이나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경영팀 입장에서 PM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수행하시오라고 임무를 할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착수를 할 때 헌장과 같이 동시에 작용되는 수행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업무가 뭐냐면 이해관계자 식별입니다. 이해관계자 식별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젝트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목록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찾는 노력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 목록을 관련된 사람들의 목록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왜 이걸 찾느냐 하면은 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우리 프로젝트에서 각각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인지 내부 사람인지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프로젝트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관리대장에다가 이해관계자 목록과 함께 그들의 세부 내역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도 되겠지만은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는 특히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할 때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인지 내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인지 또는 각 본부의 다른 본부 단위에서 요청한 프로젝트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정의하고 하는 데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할 때는 고객이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요청한 어떤 마케팅 본부에서 요청한 프로젝트다. 그러면 마케팅 본부의 관련자들이 우리의 프로젝트 이해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즉 프로젝트 초기에는 6하 원칙과 같이 무엇을 언제까지 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수 프로세스 그룹에는 크게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 식별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 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획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기획 프로세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프로세스 그룹 중에서 기획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즉 종류들이 많다라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라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과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세부적인 기획 절차를 보기 전에 전반적인 기획의 개념, PM표기만의 특별한 개념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다가 놓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프로세스 자산, 즉 각종 데이터나 기록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조직으로부터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나 기록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범위 계획, 일정 계획, 원가 계획과 같은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 계획은 뭐예요? 이런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원가 계획은 각각에 대한 원가를 추정을 해서 다 더해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원가 계획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물론 범위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각종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정 계획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스케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일정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정 계획이고 일정에 대한 것들은 일정 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일정 관리 계획. 또 원가 계획 말고 원가 관리 계획이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범위 관리 계획. 즉 각종 관리 계획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땡땡 관리 계획이라는 이런 각종 관리 계획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즉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 두는 거예요. 회사들 보면은요. 프로젝트 관리 절차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각종 관리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위를 뭘로 할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 단위로 할지, 위크 단위로 할지, 먼트 단위로 할지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또 스케줄은 단순하게 이런 간트 차트, 바 차트로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러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형식의 이러한 스케줄을 이용을 할지 어떤 것들을 쓸지 또 일정이 지연됐을 때 어느 정도 지연돼야지 우리가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관리 절차나 방법 기준을 정해놓는 거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회사에서 다들 절차서나 방법론을 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일부 수정을 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놓는데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수정해갖고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관리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는 각종 관리 계획과 그 다음에 범위 일정 원가 같은 상세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주요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 갖고 있는 OPA, 즉 Organizational Process Asset, 즉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과거에 수행했던 실적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끝났더라. 이런 결과물들이 있고 과거에 이 정도의 원가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얼마로 들었더라.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수행했던 이런 일정 결과들 또는 원가 예산에 대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참고해서 과거에 이 일정표 또는 원가 예산표 이런 것들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있는 각종 표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참고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으로 각종 관리 계획으로 수립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은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 계획, 즉 기준선으로서 범위 기준, 일정 기준, 원가 기준 이러한 기준 계획으로 수립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가지고 뭘 합니까?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 실행하기 위한 작업 실행 기준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실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성과 데이터, 물론 이게 여기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해서 뭘 하느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 감시, 그 다음에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컨트롤해야 될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곧바로 통합 변경 통제라는 그런 수행 프로세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경하기로 승인되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크게 보면 여기 범위 기준선, 일정 기준선, 원가 기준선 같은 기준 계획, 그 다음에 각종 관리 계획의 성격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49개 중에서 기획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업무들, 즉 기획 프로세스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자원 관리, 의사소통 관리, 조달 관리,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하나하나에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 계획에 필요한 범위 관리 중에서 범위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범위 관리라는 이 프로세스에는 프로세스들이 총 6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4개가 기획과 관련된 업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 관리 계획, 즉 각종 관리 계획은 관리를 하는 방법, 기준이 정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작업 분류 체계 WBS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수립을 하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걸 먼저 정해놓고 먼저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수집에서는 우리 착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정의가 되었죠. 즉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디까지냐, 해야 될 일이 요만큼이냐, 아니면 이만큼이냐, 해야 될 일들을 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집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결국은 최종적인 제품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범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요구사항 목록, 즉 요구사항 문서들이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요구사항 문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을 반영을 해갖고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범위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라는 거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자,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즉, 앞서 나왔던 우리 착수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차터, 즉 프로젝트 헌장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 목적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겠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 프로젝트 결과물, 즉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이라든지 주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여기 앞서 나오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위기술서는 딱 보면은 프로젝트 내용이 뭐 한두 페이지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프로젝트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고, 이거는 프로젝트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확정된 이후에 추후에 계속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가 바로 범위기술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품, 프로젝트, 여기서 수행하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해야 될 일을 나열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작업 분류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WBS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서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분할해서 프로젝트 해야 될 일들을 빠짐없이 해야 될 일 빠짐없이 나열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범위계획의 최종 상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게 프로젝트 해야 될 일, 여기 프로젝트 해야 될 일이 여기서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불필요한 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 해야 될 빠짐없이 나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른 기획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하나하나의 작업 단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라든지 그걸 다 합쳐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시작은 범위 계획부터 시작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범위들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뭘 하느냐?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정 관리를 위해서 일정 계획에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 관리 계획, 즉 일정 관리 계획이라는 걸 먼저 정해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프로젝트는 데이 단위로 기간을 정한다, 또는 위크 단위로 한다, 또는 아워 단위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먼저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 활동 목록을 정했는데 이 하나의 작업 워크 패키지로부터 또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정하죠. 그걸 우리는 활동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우리는 활동 순서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한다. PMBOK 번역대로 하면은 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활동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야 기본적인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순서와 기간에서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날짜에 딱 맞춰서 나오지가 않겠죠. 우리가 목표로 한 날짜는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과 순서라니까 여기까지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와 같은 주공정 법에 의해서 어디가 크리티컬한지를 봐가지고 거기다가 인력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각각의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작업들의 각각의 시작 날짜, 완료 날짜를 최종 확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일정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스케줄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원가를 추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우리 원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도록 하죠. 자, 원가 관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원가 관리 계획, 땡땡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종 관리 계획인데 원가도 우리가 추정을 하려면 이게 달러 단위로 추정을 할지 원 단위로 할지 아니면 최소 수준을 10,000원 단위까지 끊을지 아니면 100만 원 단위로 끊을지 아니면 뭐 1,000원 단위로 끊을 그 절사 또는 절상을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뭘 하느냐? 원가 산정을 하는데 앞에서 만들어진 이 WBS의 최고 하위 레벨인 이 웍 패키지 레벨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나의 웍 패키지를 구체적인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 활동 단위까지 쪼개서 여기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던 아니면은 이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든 여기서 하든 간에 각각의 원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요 작업 덩어리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얼마큼 들어가서 얼마큼 투입돼서 노무비가 얼마큼 필요하겠구나. 또는 재료나 장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큼 필요하고 기타 경비들이 얼마나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합쳐서 각각의 필요한 작업 덩어리에 원가를 추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가 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 기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스케줄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각각의 원가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원가들을 추정을 한 것을 다 더하면 뭐예요? 총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총 원가에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충당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가 되느냐? 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간별로 기본적으로 요 기간 동안은 얼마가 필요하고 요 기간 동안은 얼마가 필요하겠다라는 기준선, 즉 기준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요. 또 예산은 각종 계정별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외주 비용은 얼마 들겠다. 또 총 인건비는 얼마 들겠다. 공비에 대한 비용은 얼마 들겠다. 즉 조직에서 갖고 있는 각종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그때까지 얼마 돈을 썼을까 계획 대비 얼마나 되는지 또는 요 재료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원래 목표보다 대비 계획 대비 얼마큼 썼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통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즉 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까지 기준선을 이렇게 정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예산 책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그 기획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에요. 자,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품질 요구 또는 프로젝트 결과물 등 인도물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그 요구나 품질 표준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는 겁니다. 즉 땡땡 관리 계획 중에서 품질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즉 최초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뭐냐 그런 품질 요구 사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의 성능 기능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 정도의 성능과 이 정도의 그 기능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라는 소위 말해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목표를 정하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뷰를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과를 방법을 계획하는 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 자체는 물론 품질관리 계획서예요. 품질관리 계획서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동시에 각종 우리 소위 말하는 품질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매트릭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이것은 어떤 품질 지표 또는 품질 척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인데요. 이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안에는 품질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품질 목표가 정해진다 그랬어요. 이 정도 소위 말하는 성능과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할 때, 그러면은 그러한 기능과 성능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품질 보증 방법, 뭐 QA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퀄리티 컨트롤하기는 품질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이 계획서에다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정에 필요한 지표나 척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자원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자원 관리는 에서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자원 관리 계획. 이 자원 관리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여기 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인적 자원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실물 자원, 즉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관리 방법을 먼저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때 여기서 뭘 만드냐면 자원관리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소위 말해서 팀원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거죠. 팀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팀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팀 관리 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과 책임 또는 조직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갖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한다. 이런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이런 책임은 누가 담당한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 거고 동시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팀원들을 어떻게 그 능력과 팀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뭐 교육 계획이라든지 또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든지 등등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개인의 역량과 팀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각종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방법들을 먼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도 물적 자원 관리 계획서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그리고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자원 계획은 활동 자원을 산정하게 된다. 즉 우리 일정 관리에서 이렇게 작업들에 대한 액티비티들에 대한 이런 스케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액티비티, 즉 스케줄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작업들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시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자원의 종류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원가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자원이 뭐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자원들은 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래서 이 자원들은 10일 동안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총 200만 원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원가를 추정할 때도 노무비 추정할 때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각각의 활동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정리해서 테이블로 만들면은 resource requirement, 즉 자원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의사소통 관리는 의사소통 관리계획, 여기도 땡땡 관리계획이죠. 의사소통에 대한 관리계획이에요. 자, 의사소통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프로젝트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미팅 또는 리포팅, 이게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의사소통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미팅을, 어떤 종류의 리포트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작성하고 언제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팅의 종류, 누가 참석하고 언제 한 번씩 하고, 리포팅의 종류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겠다,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이 바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입니다. 의사소통 관리 계획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조달 관리의 조달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은 조달하는 방법, 절차,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관리 계획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해야 될 범위들을 정하게 됩니다. WBS를 이렇게 만들죠. WBS. 자, WBS를 만들게 되면은 이 작업들이 굉장히 프로젝트 수행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작업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어떤 작업은 외주를 준다.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또는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고 이건 외주 준다. 이렇게 어떤 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외주가 될 수 있지만은 또는 여기 외주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각종 구매, 외주, 각종 이걸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프로젝트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어떤 주요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될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은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또 얼마만큼 들여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방법이라는 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해서 도입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 조건, 어떤 조달 계약 방법을 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절차, 즉 리스크 식별은 어떻게 하고 분석은 어떻게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먼저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리스크 계획의 첫 번째는 리스크 식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잠재적으로 예상 가능한 리스크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대표적인 그런 문서는 바로 뭐냐면 리스크 레지스터. 그래서 리스크 레지스터가 우리말로 하면은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리스크 관리 대장 안에다가 리스크 목록을 적는 겁니다. 발생 가능한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찾아서 적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리스크 식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리스크를 식별한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든 정성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분석할 이유는 자체는 뭐냐면 이 많은 리스크들을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리스크에 대한 크기,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구체적인 확률이 뭐 0.3이다 또는 이게 발생하면은 1,500만 원의 손실이 되겠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대표적인 게 바로 확률,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mpact, 영향. 즉 A라는 리스크가 발생될 확률은 high, 높다. 그런데 A라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low다, impact은 low다. 이렇게 각각에 대한 확률과 영향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이팅 또는 등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등급이다, 보통 등급이다, 낮은 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을 정해갖고 그 중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만 골라서 우리는 뭘 하다?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놓은 거죠.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것들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바로 대응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러한 내용들은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문서에다가 리스크 목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확률도 리스크를 정하고, 확률과 영향을 분석하고, 등급이나 점수를 매긴 다음에 리스폰스, 대응 방안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리스크 관리 대장은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계획 문서일 뿐이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프로젝트의 계획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기획 프로세스 그룹의 또 하나는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수립입니다. 이해관계자 관리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우리 착수에서 나왔던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드는 이해관계자 식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식별되면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겠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 그 다음에 이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판단을 해갖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지, 영향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급되는 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영향력이 높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 미치는 파급 정도가 높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은 면담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나름대로 관리 전략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지,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지, 이런 의사소통 계획도 이때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관계 참여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에 이들을 의사결정하는 데 참가시키든 또는 실행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전략이나 조치, 액션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최대한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프로젝트에서 기획 프로세스 그룹은 이제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통합 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 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기획을 위한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통합적인 노력이에요. 즉 통합 관리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서 나온 일정 계획, 여기서 나오는 원가 예산 계획, 품질 관리 계획, 리스크 계획, 자원에 대한 계획,
범위 계획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을 해서 통합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 프로세스는 직접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각각의 분야별로 나온 계획들을 통합하고,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조정하죠. 조정을 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완성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행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실행 프로세스 그룹은 앞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뭘 합니까?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때는 필요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은 뭘 생각하냐면 뭐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걸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나온 설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행이라는 의미 자체는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실행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직접 물론 설계, 테스트 할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즉 적절한 작업 지시와 그 다음에 적절한 인력 투입, 그 다음에 예산 승인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지시한 작업들이 얼만큼 진척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게 바로 프로젝트 실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냐면 어떤 중간 인도밀이라든지 작업 결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산출되게 되는 거죠. 실행 동안에 해야 될 일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됩니다.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관리에 도달 관리, 그 다음에 예정이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하나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은 먼저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는 앞에서 품질 계획에서 뭐냐면 품질에 대한 목표나 제품 품질에 대한 표준이 정의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품질 관리 방법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얘기를 하면은 quality assurance, 즉 품질 보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품질 요구사항과 품질 통제 측정치를 감지하는데, 즉 품질 표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중간 인도물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우리 품질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통제에서 나오는 품질 Q,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품질 통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품질 보증, 즉 품질 관리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QC, 즉 품질 통제에서는 제품 중심의 어떤 통제 업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실행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각종 품질을 표준과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 업무라는 게 뭐예요? 프로세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절차, 방법,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들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품질 관리, 즉 좁은 의미의 품질 보증 활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프로세스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필요할 경우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게 우리가 품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자원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자원 관리에서 실행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우선 우리 자원 계획이 먼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즉 계획에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언제 얼마큼 필요하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필요한 시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어떤 인력이 얼만큼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계획됐다면 우리 자원 요구사항에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 물적 자원 즉 실물 자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에서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조한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만약에 여기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력을 확보했다. 또 이러이러한 자재들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실물 자원 배정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팀 배정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확보된 목록, 그때까지 확보된 목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자원 확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물적 자원인 실물 자원 같은 건 그냥 확보만 하면 그 필요한 시점에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적 자원이에요. 즉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로 구성된 팀. 이건 사람 관리, 자원, 인적 자원 관리, 사람 관리, 팀 관리인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 또 팀으로서의 역량이나 능력, 팀워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팀 개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팀 개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팀의 능력을 개선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가 있겠고 팀 같은 경우는 팀 활동, 즉 팀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팀 구축 활동 같은 것들이죠.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팀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팀 구축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뭔가 팀에 대한 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팀 성과 평가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팀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9.5에 해당되는 팀 관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열심히 교육도 하고 팀 구축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하고 팀 구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개인들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또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지 팀의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추가 활동을 통해서 더 높여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추가 교육을 통해서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즉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팀이 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팀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 리스크 대응 계획 실행입니다. 앞서서 우리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A라는 리스크, B라는 리스크, C라는 리스크 이런 목록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각각 확률, probability와 영향을 평가해서 레이팅 등급이나 또는 스코어,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점수 가지고 뭘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우리는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만은 뽑아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A라는 리스크는 잘못하면은 확률도 발생할 확률도 높고 영향도 높기 때문에 이게 높은 등급이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전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겠다. 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대응 전략으로 기능은 이번에서 제외시키고 다음 제품부터 하자. 이번에 괜히 무리하게 이번 제품에 이런 기능을 적용하지 말자. 이게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실행에 옮기는 거죠. 제외시키면 됩니다. 또 특정 그 리스크에 대비해서 대응 전략이 뭐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높은 등급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응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대응 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달 관리, 프로젝트 조달 관리에서의 조달 수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조달 계획에서는 어떤 품목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실행하는 데는 조달이라는 게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런 조달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이런 조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조달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조달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조달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 뭘 하느냐 업체, 즉 우리 공급자나 개발업체 이런 데로부터 입찰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안서 이런 것들을 받죠. 그래가지고 우리 심사를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것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조달 수행입니다. 그래서 조달 수행의 결과는 당연히 선정된 판매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들과 맺은 협약, 즉 계약이 최종 결과물이 되는데 계약이나 협약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대로 실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요.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 앞에서 기획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참여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정보도 제공하고 리포트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만나갖고 면담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 전략과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에 옮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또 그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해관계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무난하게 문제없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슈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 관리 결과로서 우리는 각종 발생된 이슈들을 기록을 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슈 관리 과정을 해야지 되겠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 대응 전략, 즉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소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고 그다음 반영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입니다. 자, 끝으로 실행에서는 이제 통합 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앞서 쭉 나왔던 품질과 관련된 사항, 자원과 관련된 실행, 의사소통 실행, 리스크 실행, 조달 실행,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실행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뭔가 통합시키고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관리예요. 즉
이런 일들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지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결과를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런 각종 활동들을 지시하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지시와 함께 필요로 한 자원이나 예산에 대한 승인들도 이때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통제 결과로서 나오는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실행에 대한 것들을 지시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시 및 관리 실행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도물들, 즉 중간 산출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좀 작업에 대한 성과 데이터들이 그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통계로 가가지고 성과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계획을 변경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로 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실행 동안에 통합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각종 그 정보들이나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과 수집과 보관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관리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지식관리 실제 그리고 정보관리 그러니까 지식관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정보나 이런 내용들을 사람과 교류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정보관리 즉 문서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모두 프로젝트 지식관리에서 해야지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 동안에 나오는 각종 정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 참고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다가 보존을 해서 프로젝트 후반에 또 이걸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고 또는 이제 교훈에 대한 관리대장 교훈 사항들도 정리를 해서 추후에 프로젝트 후반기에 또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누구로부터 이런 지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을 문서하고 명문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 관리까지도 하는 게 실행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우리는 기록 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프로세스 그룹은 감시 및 통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시 및 통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시도 있고 통제도 있어요. 감시는 말 그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결과를 지금 감시를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원래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실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를 프로젝트에 맞게 우리는 따라잡기 위한 뭔가 컨트롤 해야지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제대로 될 수 있게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통제라고 얘기는 컨트롤이라는 개념 자체는 좁은 의미의 관리예요. 관리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하나의 감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경을 한다 그래도 변경에 대한 것들을 승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변경이 필요한지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걸 우리는 통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MBOK에서는 여러 가지 통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다지 이제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의 개념은 다 비슷한 그런 개념들로 우리는 쓰이고 있어요. 단지 대상 자체가 각각의 지식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될 뿐이지 그 틀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그 각종 그 감시 통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먼저 범위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려면은 프로젝트 계획에 나와 있는 즉 이런 WBS와 같은 각종 해야 될 작업들이 목록이 돼 있으면 이 작업들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위 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트하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품질 통제를 통해서 품질 수준에 대한 것들이 달성됐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이 인도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accept 이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범위 확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통제 부분뿐만 아니라 일정 통제, 원가 통제 이런 것들은 다 일정 통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때까지 프로젝트 상황이 원래 계획이 50%인데 실적은 뭐 35%이다. 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프로젝트에서 이때까지는 돈을 얼마 쓰기로 했는데 실제 이거 대비 이만큼을 더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의 각종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할 것인지 그러면은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산보다 더 많이 떴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된 예산은 더 많이 쓰면 이거를 우리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뭔가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항상 실적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 우리 corrective a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변경을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밖에 이제 품질 통제도 원래 품질 수준에 맞춰갖고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품질 결과 자체가 이거보다 수준이 성능이 뭐 못하다. 그러니까 품질 표준이나 목표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또 마찬가지로 자원을 이만큼 계획해서 이만큼 투입해야 되는데 자원이 이만큼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정보를 이러이러한 보고서나 미팅을 이렇게 수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미팅과 리포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 감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리스크를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리스크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응을 했더니 그 효과 자체가 없더라. 이런 계획 대비 리스크 대응에 대한 계획 대비 결과 자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리스크 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조달 통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이때 조달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뭐 등등 조달을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점에 제대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업체들이 협력업체나 공급업체들이 우리하고 맺은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 결과를 감시를 하고 결과를 봐야지 되겠죠.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계획된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로대로 했더니 이해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이런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각종 프로젝트에서 성과나 지침,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이 아니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나 결과죠. 이런 것들을
각각 지식 분야별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통합적인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인데, 이 통합적인 노력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변경을 통해 가지고 요걸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추가 작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 하나에 대한 범위 통제를 통해서 이 삭제나 또는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 통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하나의 변경으로 이들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이 더 추가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추가되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없어지게 되면 원가나 예산도 달라지게 되고 추가되더라도 원가나 예산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어떤 변경이나 변화가 다른 부분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실행한 어떤 결과 정보가 나오죠. 정보. 성과 정보. 자, 프로젝트 성과 정보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 가지고 작업 성과 보고서가 납니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작업 성과 데이터예요.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성과 데이터는 뭡니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입니다. 즉 계획은 35%인데 실적은 15%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 데이터죠. 그러면 그것을 가공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공을 한 것을 우리는 성과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형태들로 그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작업 성과 데이터는 각 성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점수만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성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과 정보는 뭐예요? 평균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난번보다 이게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추세를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은 다들 여기서 앞서서 나왔던 일정 통제, 원가 통제, 품질 통제, 그 범위 통제 이런 각종 통제들로부터 이렇게 쭉 수집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성과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성과 보고서는 단순하게 뭐 성적이 지금 평균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달보다 그뭐 30점이 올라갔고 또는 떨어졌고 이런 것들만 나오는 성과 정보가 아니라 여기다가 그 의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성적표가 바로 뭐냐면 성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 보고서는 어디로 배포되느냐? 통합 변경 통제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변경 통제 내에서는 이 성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갖고 이러이러한 조치, 우리 소위 말하는 시정 조치죠.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런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승인 또는 기각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게 통합 변경 통제 수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승인되게 되면 이제 실행에 반영되든지 아니면은 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통합적인 노력인데 여기서 각종 성과 정보나 성과 보고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일정에 대한 그 성과 정보, 성과에 대한 성과 정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도달에 대한 성과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통합적인 판단을 통해 갖고 승인할지 기각할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판단하는데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세스 그룹은 종료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이 종료 프로세스 그룹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일이죠. 근데 이 종료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료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통합관리에서의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종료도 아니고 단계 종료도 아닌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료라는 업무는 프로젝트 시작에서 끝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료 업무는 이렇게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있으면 여기서도 종료 업무를 하고 여기서도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단계의 종료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는 일은 프로젝트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또는 단계의 종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프로젝트 착수도 마찬가지죠. 착수도. 사실은 착수는 이 프로젝트 착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까 말까에 대한 착수도 사실은 착수 업무에 딱 포함됩니다. 근데 종료도 마찬가지죠. 단계에 대한 종료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 단계에 대한 종료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나 단계에 대한 각종 뭐 정보에 대한 정리, 이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 또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작업에 대한 것들이 완료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팀원을 해산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작업 완료 여부 또는 목표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물이나 결과물 자체를 최종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펜딩돼 있던 각종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돈 줘야 될 거, 비용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하고 받을 거 받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을 해산,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재배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크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로서 작성되고 이관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훈 관리대장 같은 것들도 작성돼서 이관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 최종 결과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가 작성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다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에서의 소위 말하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남겨져 가지고 후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이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발표하고 팀 해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